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북한에서 나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북한 노동당 직속 중앙기관에서 한 30년 근무했습니다. 예. 그렇게 거기서 사업하면서 저는 39거실 대형 전국 무역관리국장 사업을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7년간 했고, 또 그 2007년도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적인 임명으로 국방위원회 소속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망명하기 전에는 39실 대형 총회사 중국 대련 주재 지사장으로 사업하다가 2014년 10월에 한국에 정착하였고, 그리고 다시 2016년 3월에 미국에 망명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북한에서 고위 간부를 지내시다가 망명을 결정하게 된 동기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망명하던 2014년도에는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초용과 숙청이 있던 매우 살벌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본인들은 물론 그 축군들과 가족들, 심지어 어린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수백 명을 고사총으로 초용했고, 또 그와 연루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숙청하는 매우 잔인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도 끔찍하게 고사총으로 처형됐고, 또 우리 자식들이 알고 있던 친구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강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생긴 상황인데 그 전 때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도 그런 일들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물론 그때에도 그런 초용과 숙청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처럼 전대미문의 그런 학살 만행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39호실 하면은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따라서 불법 경제의 주체로 바깥에서는 알려져 있거든요. 정권의 자금을 어떤 식으로 충당합니까? 저도 39호실이 불법 경제 주체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지도부도 39호실은 불법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런 자금하는 일 때문에 이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노동당의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든다면 우리가 대웅 총국이 2025년 전에는 그 마약을 생산하고 수출했는데 그때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39호실은 가짜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제 유조화폐라든지 이런 사업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다른 단위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출 현황을 아주 가까이서 보신 분인데요. 물론 수출 중에서도 그 광물 수출이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광물 수출은 어느 규모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북한의 그 수출 구조를 보면은 이제 석탄이라든지 철광소, 수산물 자원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수출하는 자원 수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약 수출액이 30억 달러 정도 달하고, 또 그 중에서 광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정도 달합니다. 예.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이 석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석탄을 캐내야 되는데 탄광 규모는 어떤지, 또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죠. 사실 북한은 탄광들에서 대규모로 생산하거나 또는 시설이 좋은 탄광이 많지 않습니다. 네. 실제 탄광에 가보게 되면 노동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생산성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 수출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에서 석탄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동나도 이제 석탄 수출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수백 개의 소규모 탄광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또 그 탄광들의 일부는 어린 꽃제비들을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면서 일시키는 그런 비법적인 현상들도 나타났습니다. 네. 북한 경제가 너무 특정 부문에만 지금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잘못되면 사실 다른 여러 부분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거든요.
북한 내부에 계시면서 그런 일들을 실제로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런 광물 이런 자원 수출에 많이 우고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중단되면 탄광 광산들은 물론 그와 연관된 모든 부문들, 뭐 이제 공장, 기업소들, 회사들 일체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북한 경제가 주저앉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제가 2013년도 그때 그 노동당 행정부에 대한 숙청 사업이 있을 때 그 목격한 데에 의하면 그때 몇 개월간 석탄 수출이 중단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평양 시내 장마당들의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또 식당이라든지 상점, 봉사기관들의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아우성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네. 당시 상황은 사실 북한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고 외부의 대북 제재가 시행이 돼서 북한의 광물 수출이 완전히 막히게 될 경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탄광, 뭐 광산들 또 그와 연관된 모든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그 타격을 받습니다. 아마 그 피해자가 수십만 명이 이르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해 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석탄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또 석탄을 가지고 운영하는 발전소라든지 또 뭐 공장들이 이제 생산성이 저하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 북한의 지금 전력 생산량을 보면은 약 250만 킬로와트로서 네. 한 개 도시에 필요한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취약한 상황에서 발전소들이 생산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 뭐 이런 모든 부분이 연쇄적으로 타격받아서 북한 경제가 주저앉는 그런 비참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대북 제재가 사회 전반, 특히 경제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과연 북한 지도부에까지 원래 목적에 소기의 효과를 거둘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예, 이 광물 수출이 그 지도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물 수출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군대 부분의 회사들이고 특수기관의 회사들입니다. 만약 이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상건설에 자금이 유입될 수 없고 또 핵미사일이라든지 군사 부분에 쓰이는 자금들 또는 군대 유지비를 비롯한 그런 군대에서 쓰는 이런 자금들이 당연히 그 자금줄이 막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도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반면에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대북 제재가 계속 진행되게 되면 국가의 기능이 약해돼서 개인들의 시장 활동이 이제 또 활발해지고 그 시장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무질서가 조성되고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또 체제 기반을 흔드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당연히 이게 지도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북한은 물론 핵무기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실제 이게 뭐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통신에서 항상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는 것은 그 속심이 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알고 있던 거는 이제 북한의 주적은 남한이고 또 핵 공격 목표도 남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실 뭐 동족의 머리에 핵을 터뜨리겠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50년도 상황을 봐도 그렇고 또 그들이 지금 핵을 쥔 시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어떤 담보도 없지 않습니까? 핵 공격 목표가 남한이다라는 말을 간부 회의 등을 통해서도 직접 그 제시를 합니까? 그건 이제 저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북한의 고위층 등 엘리트들도 알고 북한 군부에도 간부들은 대체로 다 알 것입니다. 지금 북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시죠? 예, 저도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건 아마도 지금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수입하고 있는 가솔린을 이제 제재해서 차단했을 가능성이 이제 많다고 봅니다.
그럼 북한의 원유가 들어가는 경로를 좀 설명해 주세요. 특히 중국에서 차관 형태로 어떤 식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함께요. 북한에서 이제 그 원유가 들어가는 경로는 아마 두 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차관으로 주는 파이프관으로 원유가 들어갑니다. 이 원유는 땅에서 나는 천연 자원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1년에 약 50만 톤 또는 그 이하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봉화화학공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공하게 되면 가솔린이 약 10만 톤이 나오고 디젤유가 약 10만 톤, 그 외에 항공유, 중유, 나프타 등 각종 석유 화학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동차에 쓸 수 있는 거는 약 20만 톤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대체로 다 군부에 공급되고 많은 부분이 이제 비축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루트인 이제 러시아 국동 지역이라든지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러시아 국동 지역에서 이제 북한이 매해 이제 디젤이라든지 가솔린 수입하는 수량은 약 20만 톤부터 30만 톤 규모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중국에서 가솔린을 수입하는 수량은 약 5만 톤부터 10만 톤 정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막히게 되면 북한 경제는 스톱될 수 있습니다. 네,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들의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말을 천명을 했고, 그런 제재가 실제로 이행이 돼서 북한의 원유 공급이 원천 봉쇄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 수입 통로들 다 막는다 하게 되면 아마 북한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겁니다. 사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오일들은 러시아 국동 지역에서 들어가는 디젤이나 가솔린이고, 또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가솔린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가공된 조리 차에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이것이 막힌다고 하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끊기는 거나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원유 수입에 직접 관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원유 수입 진행 절차는 어떻고 또 어떤 회사들이 거기 연루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참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 이제 오일을 수입하는 그런 무역 거래를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탱크선 석촉을 가지고 이제 이런 무역 거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시아 지역의 석유 제품 거래의 중심이 싱가포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중개를 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북한의 회사들은 싱가포르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디젤이라든지 가솔린 거래에 계약을 맺고, 또 실제 러시아에 가서 이제 그것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 회사들은 러시아 회사들과 재계약을 해서 그렇게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경제가 좀 나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평양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로 들어보면 건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여력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북한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평양시에는 이제 연명고리를 비롯해 가지고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도 일조서고 좀 현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것이 북한 정권의 어떤 리더십이 변했다든지 경제 정책이 변해서 그런 발전을 한다 하는 생각하는 건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자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북한에 있는 모든 자원과 자본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부분에 또 다른 경제 부분에 그만큼 피해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지금 좀 좋아 보이는 이유는 의도치 않게 시장이 확대된 결과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20년 동안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삶을 방식을 찾아서 이제 자기 삶의 터전을 만들었고, 또 시장 활동 공간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것을 발전시켰단 말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가 하나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서는 보면은
10년 전에 비해서 외화로 이제 그 외화불이 하는 이런 기관들, 기업소들, 또 뭐 식당, 상점들 이런 것이 우후죽순처럼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시장 경제 방식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북한 체제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지 않고 또 사유재산권을 법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상을 북한 경제에 해당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평양에만 국한된 이른바 평양 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평양은 수도니까 많은 것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이제 그 국경연선이라든지 또 지방 도시들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방에 가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북한 경제가 좋아 보이는 이유, 이거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광물 수출이 2배, 3배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외화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북한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건 또 이 안에서도 이제 보면은 그런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 부문에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동시에 개인들, 뭐 신흥 부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제 권력자들도 있고 그들 주머니에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좀 좋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한국 언론에서 전 39호실 고위 관부가 해외에 설립될 망명정부 대표를 맡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많은 주목을 끌었었거든요. 그분이 맞으신가요? 예, 좀 슬프게도 제가 맞습니다. 예. 그 보도는 사실입니까? 네, 그 보도는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저를 악용하려는 어떤 세력들 또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모략적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북한에 계실 때도 물론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셨습니다만 이렇게 이제부터는 정말 미국에 사시게 되셨거든요. 정착 생활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아직 뭐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비교적 순조롭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착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이제 뭐 노동 허가도 받았고요. 뭐 면허증 또 가족들이 다 면허증도 취득했고 또 실제 미국 사람들이 친절감을 느낍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예.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당면에서는 이제 워싱턴 DC에 북한을 다루는 어떤 연구원을 설립할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연구원을 설립하는 목적은 제가 이제 경제 쪽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앞으로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전과 설계를 하고 또 이제 그들이 이제 시장 경제를 전환하는 시점에서 그들의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어떻게 유치해서 그걸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겠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